김지하 추모 1주기를 맞이하여 화해와 상생 사상으로서의 김지하 사상에 대한 재평가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처음엔 보수에서 두 번째는 진보에서 큰 홍역을 겪은 김지하의 사상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환영받지 못한 직원으로 생전에는 오해받았지만 사후 그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이다. 김지하의 사상이 오해받았던 것은 진보와 보수 양쪽을 넘나든 그의 이력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다방면에 걸쳐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으로 말해온 그의 사상 표현 방식에도 원인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김지하의 사상적 변천은 오적으로 세상에 처음 알려질 때의 유물론적 민족주의자에서 생명사상가로 윤려운동을 벌인 말년에는 밥사상과 흰그늘의 미학사상가로 크게 대별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표현 방식에서 매우 창의적이긴 하지만 사상적 변화가 어떤 일관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실제 그 자신도 자신의 이론에 대한 소개서로 자신에 대해 최초의 박사 논문을 쓰고 최후의 대담을 한 홍용이의 글을 지인에게 추천해주기도 했다. 그의 사상은 체계적인 이론가의 사상이라기보다 실천사상가의 미학적 담론 정도로만 이해되었지만 그의 사상이 좌우 진영에 대해 화해와 상생으로 일관되었다는 것은 좌우 진영 모두 추모 학술대회에서 동의하는 분위기이며 따라서 상생의 입장에서 일관적으로 재조명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지하의 화해와 상생 사상은 평생 좌우 진영을 넘나들며 논란의 중심에 있어 그 평가도 극과 극으로 양분된다. 그의 사상이 진보 진영에서는 기회주의의 전형으로 폄하되기도 하지만 화해와 상생과 관련하여 그의 공헌은 화해와 상생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숨기고 싶은 과거, 부끄러운 전통과의 화해와 상생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점은 모두 동의한다. 김지하의 생명사상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는 생명사상이 오늘날 하나의 생명 분야 사상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에 치중했던 인문사회과학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김지하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생명사상은 유물론을 대체하는 인문사회과학의 거대한 새 패러다임이 되었다.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의 생명사상 중 김지하의 생명사상은 한국 유물론을 대표하는 사상가의 자생적 생명사상으로 자리매김되어 특히 논란이 커진 셈이다. 김지하는 사상적으로 많은 논란을 남겼지만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문화예술에서는 가정불화로 헤어졌던 가족을 상봉시키듯 잃어버렸던 방법을 되살려주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탈춤, 마당놀이, 국악, 판소리, 살풀이춤 등이 흑인 3세와 같이 숨기고 싶던 치부로부터 탈출하여 우리의 이목구비에 성공적으로 작용하는 예술로 화해하게 된 것은 김지하로부터이다. 논란 많은 김지하 사상은 생활 속 예술로 실현되었다는 점이 일반 사상과는 차이가 있다. 오윤의 판화미술, 이해주의 살풀이춤, 임진택의 판소리, 최희원의 탈춤, 김영동의 국악, 농악과 풍물, 조용필의 대중가요 등 오늘날 우리가 서구화된 문화예술에 지쳐 조금이라도 쉬고 싶을 때 우리를 쉴 수 있게 하는 것은 김지하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수많은 민족예술이다. 실제 김지하 이전에 민족문화예술은 거의 이름만 전해지는 상태였고 오적으로 대표되는 그의 담시 이후에야 비로소 민족문화예술이 사회운동가들에게 일상의 변화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게 되어 활성화되었다. 식민지 가운데 거에 유일하게 성공한 한국 민주화에 민족문화예술의 공헌은 남달랐고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김지하의 화해와 상생 사상은 그동안 사상과 문학에 대한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지만 그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김지하는 방대한 자서전을 남기기도 하고 자신의 사상적 변화의 계기를 다양하게 설명하는 방대한 이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많은 그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김지하의 사상적 변화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론은 없는 가운데 추모 1주기를 맞아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었다. 추모 1주기 동안 열린 다양한 학술대회에서 김지하 사상에 대한 재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김지하 사상에 자주 나타나는 동학 사상과 증산 사상의 비교를 통해 그 사상적 변화를 설명한 내용은 드물다. 동학 사상과 증산 사상이 김지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데도 두 사상의 영향을 비교하지 못한 것은 아직 동학 사상과 증산 사상 내부에서도 두 사상의 비교가 많이 연구되지 않은 점도 다소 기인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김지하의 생명사상이
인문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종합하고 있고 동학과 증산사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생적 생명사상이란 점에서 김지아의 생명사상 연구에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보다 보편적인 이론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민족문화의 술 분야에서 논하는 인류학적인 방법인 리미널리티와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을 김지아 사상의 일관성 연구 개념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특히 두 개념을 김지아 사상에서 그에게 영향을 준 사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동학 사상과 증산 사상에 비교해 적용하여 김지아 사상의 변천에 나타난 일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김지아 사상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로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신과 혁명의 통일과 같은 문학과 사상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인류학적인 틀로 분석한 사례는 드물다. 문지방이라는 뜻에서 출발한 리미날리티는 애초 세계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과 의례라는 인류학의 분야였다. 리미날리티는 통과 과정에 나타난 문지방 같은 애매한 중간 상태를 일컫는 말이었다. 화해와 상생에서 이 리미날리티 개념이 유용한 것은 이 애매한 중간 상태에서 수많은 통과 의례가 이루어지듯 화해와 상생이라는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리미날리티는 변화의 기반이 되는 탈경계의 표준이 되어 리미날리티를 통과 의례 이론에 도입한 빅터 터너 이후 미개민족 문화를 연구하던 인류학이 오늘날 수많은 현대 연극, 나아가 민족예술까지 아우르는 현대 일상문화 분석 틀로 확대되었다. 심지어 일상이 모두 연극이라는 어빙, 고프만의 이론은 연극 치료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오늘날 리미날리티 이론은 니체 이후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틀이 되어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브레이트의 소외극 이론, 아르또의 잔혹극 이론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 되었다. 리미널리티 이론이 현대 이곡에 대한 인류학적 이론의 적용이라는 부분에서 시작된 만큼 리미널리티를 통한 희곡 작가인 김지아 사상의 분석 또한 희곡 연구에서부터 재해석된 셈이다. 김지아 사상을 해석하는 단초로서 리미널리티 개념에 주목한 것도 한국의 희곡 이론 연구가 김익두에서부터이다. 김익두는 리미널리티 이론가 빅터 터너의 이론서를 국내에 소개하며 한국 예술인 마당극, 농악, 풍물굿의 사상적 특성을 도출해내었다. 김익두는 김지아와 교류하며 김지아 사상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리미널리티를 제시하고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동학과 증산 사상에 대해서도 그 리미널리티를 중심으로 동학과 중학이라는 개념으로 그 연결점을 추구해왔다. 김익두는 김지아 사상의 의의가 김지아 사상과 많은 유사점이 있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끝내 실패한 자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갈등적 희곡의 세계관으로 끝내 찾을 수 없었던 화해와 상생의 리미널리티는 김지아의 동양적 리미널리티에서 찾을 수 있다는데 김지아 사상의 의의가 있고 그 리미널리티는 김지아 사상의 내부에서 수은의 동학에서 증산의 중학으로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김지아는 오늘날 K-문학의 원조로 회자되고 있다.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은 리미널리티가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리미널리티가 민족운동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동학사상과 증산사상이 서로 다른 사상이지만 공통적으로 식민지 시대 민족문화를 리미널리티로 재해석하여 재활성화하는 다른 식민지 문화운동과 공통적 특성이 있다. 식민지 시대 민족문화 재해석을 통한 민족문화 부흥운동은 그동안 인류학에서는 리미널리티와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이론으로 설명해왔다. 일찍이 김지아가 주목한 한국의 마당극과 같은 리미널리티적인 공연 예술 문화는 중국의 경극과 같이 서구 예술의 대안으로 주목받았고 마당극과 담시와 같은 열린 예술 형식에서 시작한 김지아의 사상은 향후 생명사상 등에서도 일관적으로 반영된다. 김지아가 생전 자신의 사상을 리미날리티 개념에 주목하여 설명하지 않았지만 남조선, 흰그늘 등 많은 리미날리티 개념의 흔적을 남겼다. 이 글은 김익두가 발견한 김지아 사상의 리미널리티 개념을 바탕으로 김지아 사상의 변천에 나타난 일관성을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동학 사상과 증산 사상의 변천 과정으로 해석해보고자 하는 글이다. 김지아 사상을 리미널리티 개념으로 분석한 연구가 김익두 이후 시도된 바 있지만 이 글은 기존 연구와 달리 동학 사상에서 증산 사상으로의 변화 과정을 추가하여 김지아 사상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활성화란 식민지 상황과 같은 문화 위기 상황의 통과 의례 같은 민족 문화가 부활되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공통성이 문화적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재활성화는 리미널리티 개념을 한국과 같은 식민지 국가의 사상 분석에 리미널리티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동학사상과 증산사상이 김제하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준 사상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김제하가 이룩한 민족문화예술 부흥은 동학사상과 증산사상을 오히려 재해석해낸 성과가 크다. 이 글은 김제하 사상에 영향을 준 동학사상을 리미널리티 개념으로, 증산사상을 그 리미널리티 개념을 완성한 재활성화라는 연속성으로 이해하고 김제하 사상의 변천 과정을 리미탈리티의 재활성화 이론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동학사상이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안적 근대성으로 재평가받는다면 동학농민운동은 프랑스 대혁명을 넘어서는 세계 최초의 민중사건으로까지 재평가되고 있다. 실제 프랑스 대혁명의 숨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은 그동안 알려지 바와 달리 실제 근대의 시작은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고 동학농민운동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동학농민운동의 계기가 된 동학사상에 변혁의 기폭제로 지목되는 것은 동학사상에 나타난 리미널리티이다. 처음 김제하가 생명사상으로 전환한 것은 해월의 삼경사상이었지만 생명사상의 실천 기반으로 시작한 것은 테이아르 드 샤르댕의 가톨릭 사상과 가톨릭을 통한 실천이었다. 그러나 동학 또한 서학으로 불리던 당시 가톨릭의 영향 아래 새로운 자생적 사상을 만들어내듯 김제하의 생명사상도 다시 동학의 자생적 생명사상으로 전환되었다. 리미널리티 이론은 처음에는 통과의례라는 의례와 제2이론에서 출발한 문화인류학의 개념이었지만 빅터 터너에 의해 사회-문화 변동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된 용어이다. 빅터 터너의 리미널리티 이론은 크게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로 분류된다. 리미널리티는 반게넵이 처음 창안한 용어이다. 라틴어 리메는 통과의례의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즉 분리에서 전이로 이동하는 경계 영역인 문지방을 가리키는 언어이며 리미널리티는 리멘에서 파생한 용어이다. 리미널리티는 가치에서 잠시 이탈함으로써 모호하고 무결정적이며 애매한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리미널리티는 자주 죽음이나 자궁, 어두움, 남녀 양성성, 황폐함, 일식과 월식 등에 비유된다. 빅터 터너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을 연구하면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부족의 구성원들은 용맹하고 강인하고 책임감이 있었다. 마을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13세 남자 아이들의 성인식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적당한 시기에 성인 남성들이 숙소에 몰래 들어가 사내 아이들을 보자기에 싸서 납치한다는 것이다. 전혀 모르는 곳에 그들을 데려놓고 사라집니다. 이 아이들이 던져진 장소가 바로 경계성이다. 아이들은 한 번도 당하지 못한 위기 속에 던져져 주변을 전혀 모르는 산속에 자기들이 던져진 것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서로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만 이들이 운다고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니다. 부족의 원로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조언을 해준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이들이 생존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들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 는 아주 강한 협동심, 동지의식, 결속력을 배우며 강렬한 사회적 연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겪은 후 마을로 돌아와서 성인식을 행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생존하면서 배우는 공동체를 커뮤니타스라고 부른다. 빅터 터너의 사회극 개념은 인류 민속학자 아놀드 반게넵의 통과의례 이론을 재해석한 것이다. 반게넵에 의하면 인간은 생존 위기에 처할 경우 또는 낯선 영역을 통과하거나 신분의 변화를 겪을 때에 통과의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통과의례는 분리, 전이, 통합의 과정을 포함한다. 문화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반게넵의 통과의례 개념을 의례뿐 아니라 사회 보편적인 원리와 구조로 보았다. 빅터 터너는 반게넵의 통과의례 개념을 사회, 문화, 종교 제반 영역으로 확장했으며 사회극이라고 불렀다. 빅터 터너의 사회극은 엘리아드에게 신화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다만 엘리아드에게 신화는 유일한 성스러운 시대와 관계 맺고 있는 이야기임에 반해 터너는 신화가 의식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험들을 폭넓게 제공해 줌으로써 현재의 심리적 사회적 목적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화학에서 제2학파의 주장을 수용한 것과 같다. 제2학파는 재의 그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화와 제2를 연결시켰으나 터너는 신화와 제2가 똑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전환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제의와 신화를 연결시킨다. 빅터 터너의 사회극 이론이 위기 상황 해석에서 주목받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알려준다는 점 때문이다. 코뮤니타스는 오늘날 의례뿐 아니라 사회, 정치, 종교, 문화, 예술 등 영역에 응용된다. 빅터 터너는 사회적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회문화 현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한다. 빅터 터너에 의하면 모든 사회극과 갈등은 구조, 반구조, 구조의 변증법을 거치며 구체적으로는 위반 위기 교정 치유 재통합, 분열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반개내비 삶의 위기에서 행해지는 제의들, 예컨대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출산과 임신 등에 관심을 집중한 데에 비하여 빅터 터너는 대부분의 제의나 사건들이 통과라는 과정이나 형식을 지니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빅터 터너는 요컨대 3단계 가운데서 두 번째 단계인 전이, 즉 이 단계도 저 단계도 아닌 경계선 사이에 놓인 문턱이나 문지방이라는 시공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 두 번째 단계인 전이 곧 반구조가 재난 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리멘, 리미널리티, 리미노이드 커뮤니타스, 반구조, 문화적 가정법 등의 용어들을 활용하여 의례의 상징적 체계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한다. 커뮤니타스는 인간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용어로 빅터 터너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 관계성을 제시했다. 병렬적인 상호관계와 양자택일의 상호관계가 그것이다. 전자는 기존 사회의 구조적 상태, 즉 정치, 법률, 경제적인 지위에 구조화되고 분화된 사회 양식을 가리키며 후자는 의례의 전환기에 조직이 완전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미분화된 사회 양식을 뜻한다. 후자가 바로 반구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커뮤니타스란 구조의 차원을 넘은 반구조 또는 구조를 파괴한 무구조, 상태의 탈구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반구조를 이루는 커뮤니타스와 리미널리티는 밀접하게 연관되면서도 구분된다. 리미널리티는 인간이나 집단의 존재 양상, 상황, 조건들에 관한 것이다. 그에 비해 커뮤니타스는 리미널리티에서 드러난 인간의 상호관계 양식에 관한 것이다. 리미널리티는 기존의 사회, 문화적 체계나 질서 또는 상징적 체계로부터 벗어나 기존의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재통합하기 위해 경과하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적인 힘으로 충만된 중간적인 상태와 과정이다. 커뮤니타스는 본질적으로 구체적이고 색다른 성질의 개인들 사이의 관계이다. 이런 개인들은 역할이나 신분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 자유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반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익명성이다. 커뮤니타스 속에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익명의 존재가 된다. 의례의 참여자들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한 채 무소유자로서 표상된다. 그들이 기존 사회에서 지녔던 지위, 재산, 직업, 서열, 신분, 특권 등 세속적인 식별의식들은 모두 사라지거나 동질화됩니다. 둘째, 평등성이다. 기존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이 모두 무화된 상태에서 수련자들 사이에는 강한 동료의식과 평등의식이 신장되며 적극적으로 평등주의를 받아여친다. 셋째, 약자의 역설적인 힘이다. 반구조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과 권위가 역전되는데 약자가 권위를 장악하고 강자가 권위를 빼앗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거나 낮은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거룩한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사회가 그 존재 방식을 틀잡아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가 보여주는 익명성과 평등성의 세계는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 보여주는 세계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새로운 점을 제시해준다. 리미널리티가 필요한 혼란의 시대처럼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에서 사회는 모방적 욕망이 팽배하여 자유와 질서가 사라지면 희생양이 만들어져 희생양이 죽은 다음에야 질서가 회복된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리미널리티 이론은 희생양 이론과 달리 희생양이 필요한 시기를 통과의 발전 시기로 보고 통과 의례 또한 발전의 과정으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 빅터 터너가 사망한 뒤 그의 아내 에디스 터너는 커뮤니타스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장했는데 거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출연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통과 의례, 축제, 음악, 스포츠에서 발견되는 커뮤니타스뿐 아니라 일, 해방, 저항, 재난의 커뮤니타스 등
새로운 범주도 제시했다. 위기 상황에서 리미널리티가 중요한 것은 위반 위기 교정 치유 재통합 분열의 사회극 4단계에서 교정 치유 단계이다. 오늘날 사회극에서 교정 치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SNS를 포함한 각종 사회의 언론이다. 그러나 코비드19와 같이 사회의 언론만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부각되는 것이 리미널리티이다. 리미널리티 이론가들에게 리미널리티는 근대를 비판하는 현대의 동서양 사상을 총괄하는 키워드로 간주된다. 이영하는 메를로 퐁티의 몸의 현상학, 데리다의 해체주의,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들레즈의 생성철학, 김상일의 한사상, 한국 선도 사상이 리미널리티 이론으로 통합, 제시하고 있다. 동학이 기존 동양 사상과 달리 제시하여 리미널리티로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시천주의 모심이라고 한다. 같은 초월적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했지만 서학과 달랐던 것은 동학은 초월적 신을 나의 안으로 모시고 와서 리미널리티의 영역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소위 초월과 내재의 중간 영역이 동학의 시천주에서 탄생한다. 이를 통해 당시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통과 의례로서의 시천주 수련과 동학 사상이 탄생한다. 김지하 사상의 변화 과정에서도 이 모심의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나타난다. 김지하 예술과 사상의 출발은 또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바와 달리 초현실주의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실천가로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초기부터 그는 방대한 독서량을 자랑했다. 3일 만에 오적을 탈고한 것은 그의 기존의 독서량이 집약된 것이라고 한다. 오적과 같은 담시는 초현실주의를 한국 전통과 결부시키려 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그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초현실주의와 전통을 연결하려 한 김지하의 시도는 향후 전개되는 그의 사상에 나타난 리미널리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라는 서양의 극단적인 발전 형태와 동양 예술의 극치인 판소리의 중간 형태를 담시를 통해 김지하는 구현해보고자 했고 이 모델이 확대되어 그의 후배였던 오윤, 임진택, 김영동, 이해주, 최유한 등이 이를 계승하게 된 것이다. 김지하 생명 사상의 연속성도 초현실주의와 민족 전통의 리미널리티를 찾고자 했던 그의 초기 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지하 생명 사상의 단초는 유명한 김지하의 독방 감옥에서 감방 속에 피어나는 풀을 통한 해월, 최시형의 삼경사상이라는 동학 사상과의 만남이다. 김지하가 유물론자는 아니었지만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이 실존의 문제로 대두되던 시절 독방 감옥에서의 그의 육체적, 정신적 병을 치료한 것은 독방 감옥의 시멘트 바닥에서 뿌리를 내리는 풀잎, 곧 개가죽나무의 생명력과 그 풀잎의 생명력을 모시고자 했던 동학의 실천가, 해월, 최시형의 삼경사상이었다. 신을 마음에 모시던 동학은 해월에 이르러서는 생명을 모시는 리미널리티의 단계로 발전했고 이 중간 상태에서 최초의 구분이 있기 전에 무극과 태극 같은 상태를 김지하는 경험했으며 다른 통과 의례와 같이 이 중간 상태에서 김지하는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고 이 치유의 힘을 생명이라고 부른 것이다. 동학 사상이 당시 많은 민초들의 병을 고쳐준 것을 김지하는 다시 체험한 것이다. 유물론과 관념론의 실존적 대립은 생명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독방 감옥에서의 김지하의 체험은 오늘날 유물론에서 언어로 전해야 한다는 현대철학과 같이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고 김지하가 체험한 생명사상은 오늘날 자생적 생명사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처음 김지하가 제시했던 생명사상은 매우 낯설었지만 생태와 환경이 민중운동의 대세가 된 오늘날 선견지명에 가까운 전환이었다. 특히 김지하의 생명사상은 서양의 수많은 생명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자생적 생명사상이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었다. 김지하의 생명사상이 오늘날 생명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정배에 의해 잘 정리된 바 있다. 김지하 생명사상의 계보가 동학에 뿌리를 대고 있지만 김지하 생명사상은 또 다른 자생적 생명사상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김지하 생명사상과 관계된 생명사상을 통시적으로 과거에서 찾아본다면 무의당 장일순의 생명운동과 연관되며 이는 가톨릭의 생명사상에 기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찍이 류영모, 함석헌 계열의 생명사상이 있었다. 류영모, 함석헌 계열의 생명사상과 김지하 사상을 연계해 본다면 두 사상 모두 동양, 전통, 특히 장자의 연결사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함석헌은 류영모의 제자였지만 둘은 또 일본 우찌무라 겐조의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기독교의 토착적 해석, 곧 유불선, 장자와 연결된 해석은
류영모에게 영향을 준 조만식 선생과도 연관된다. 화엄, 주역이 연결을 화합과 상생을 위주로 하지만 둘 다 대칭성과 상관적 사유로 서양과는 차별화를 보인다. 김지하 생명사상과 관계된 생명사상을 공시적으로 살펴본다면 무관해 보이는 이문열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 종교학자였던 서울대 정진홍 교수는 한국 종교사를 미토스의 불교, 로고스의 유고, 테오스의 동학으로 정리하고 해방 후 개신교의 발전을 동학의 연장선에서 본 바 있고 동학은 이를 계승하고 있다고 한다. 정진홍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명한 개신교 주제 소설가였던 이문열은 동학의 계승 관점에서 김지하와 동일한 위상에 있었다 할 수 있다. 이문열 외에 김지하의 생명사상과 대비될 수 있는 또 다른 작가는 박노해라 할 수 있다. 노동자 출신으로서 김지하만큼의 문학적 능력을 보여준 박노해는 김지하와 같은 오랜 수감 생활 후 김지하와 달리 평화운동가로 변신했다. 김지하가 이문열 혹은 박노해와 달랐던 것은 자신의 사상적 뿌리를 동학사상과 증산사상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리미널리티 입장에서 본다면 정진홍이 언급한 바와 같이 김지하가 선택한 동학과 증산사상은 한국 사상 리미널리티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김지하의 입장이 의의가 있다. 정진홍의 이론을 확대하여 들레즈의 이론과 연결해 본다면 한국적 화합, 상생이론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들레즈는 생명이라고 하는 화합을 칸트 이론에 기초하여 연결, 이접, 연접으로 구분한 바이는 정진홍의 원리에 따라 각각 동양의 불교, 도교, 유교에 연결할 수 있다. 김지하는 동학에서 증산으로의 한국 사상의 변화에서 나타나듯이 김지하 사상에서 화합의 의미도 화합에서 상생으로 발전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생명 개념에 나타난 김지하 사상에 나타난 리미널리티는 향후 율려, 흰 그늘, 밥, 남녘 등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각 개념은 실천적 속성이 더 강화된 개념이다. 경계의 뜻을 가진 리미널리티는 실존주의와 같은 한계 상황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김지하의 시세계를 리미널리티로 해석해온 이강하는 한계 상황을 칸트의 인식론, 실존주의의 존재론, 호모사케르의 가치론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해석하고 가치론적 측면에서 리미널리티는 사회의 주변인인 호모사케르로 나타나 김지하의 시세계는 이 호모사케르와의 끊임없는 대화로 나타난다고 한다. 한계 상황의 통과 의례적 해결책으로 제시된 리미널리티는 오늘날 다양한 현대 사상가들의 이론을 통일하는 하나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배우이자 연극이론가인 이영란은 이정배가 요약한 다양한 현대 사상을 리미널리티 이론으로 통합한다. 고대 도시에서 말하듯 리미널리티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이를 재활성화를 통해 완성해야 될 과제가 생명사상을 통해 김지하가 재발견한 것이다. 감옥을 출소한 김지하는 율려 사상을 제시했다. 율려란 동양음악의 화음에 해당하는 법칙으로 소태극 대태극으로 무한중첩하는 우주에서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를 조율하는 메트로놈처럼 만물을 리듬으로 조율하는 기능이 율려이다. 김지하 사상이 동학의 생명에서 천주교의 생명을 거친 뒤 율려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김미미는 연구사에 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김지하가 율려에 주목한 것은 김지하 율려의 출처인 김일부 정역 사상을 동학의 역학적 전개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동학이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이유를 이론의 부재로 보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동학의 역학적 전개인 정역 사상이다.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는 생명을 주장한 동학 사상이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학 사상은 세계 최초로 사용된 기관총이라는 새로운 리미널리티를 맞이하여 또 한 번 결단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다. 실제 근대화 시기 이후 한중일의 동아시아인은 계속되는 한계 상황의 연속이었다. 충분한 정보 없이 늘 새로운 문제를 만나야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생존이 보장되는 궁극적 한계 상황에 일상적으로 내몰렸다. 전통적인 상관적 사유에 의한 문제 해결은 근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고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엄혹한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인 전통 아래 자신의 정체성과 실존이 한계 상황에 놓이고 있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동학마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 상황에서 대안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때 전통에 기반한 혁신 이론인 정역의 율려 이론이 동학을 대신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었다. 역학에 기반하여 이치를 중시하는 정역 사상은 기를 중시하는 동학과 달리 일상의 문제에 보다 적용될 수 있었다. 이 시기 율려 사상과 같이 제시된 것이
또한 김지아의 밥사상이다. 밥이 하늘이라는 밥사상은 관념에 치우친 동학의 생명사상에 대해 보다 현실에 기반하는 생명사상의 모델로 제시된 것이다. 율려 사상을 통해 김지아는 동학에 의해서 촉발된 리미널리티를 재활성화하려고 했다. 율려는 따라서 리미널리티로서의 생명사상이 재활성화되어 실천운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지아는 동학의 실패 이후 전개된 김일부의 정역 사상을 동학의 역학적 대안으로 간주하고 정역의 율려 사상에 주목한다. 율려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까지 역임한 김지아였지만 율려는 상관적 사유로 대표되는 동양사상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이었으므로 율려를 설명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동학을 재활성화의 시작으로 보는 연구도 있어 왔다. 동아시아에서 재활성화의 전통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 공통되는 것이었다. 재활성화 이론은 변화에 대한 내부의 변화 과정을 중시하는 리미널리티 이론과 달리 외부의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정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재활성화 이론은 인류학자 앤서니 F.C. 왈라스가 1956년 그의 기념비적인 논문 재활성화, 운동, 이론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재활성화란 개인의 정체성이 해체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으면 자신의 장점에 입각하여 개인이 자신의 신념체계를 재정비하고 바꾸고 바뀐 신념체계를 실천에 옮겨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변화시키듯이 사회도 사회가 가진 사회적 정체성이 해체될 위기를 맞이하면 각 사회의 기존 문화 전통의 장점을 되살려 사회적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이를 재활성화라고 왈라스는 이름 지었다. 왈라스에 의하면 사회의 신념체계가 바뀌는 것은 한 사회의 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인 메이즈웨이를 통해서이다. 왈라스에 따르면 한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사회유기체의 일부로서 자신의 신체와 신체가 행하는 행위의 규칙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정신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 이미지가 메이즈웨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왈라스는 인간 사회를 거대한 유기체로 보았고 메이즈웨이는 각 사회 구성원이 이러한 사회적 유기체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이다. 메이즈웨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환경 안에 살아가는 물리적 객체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주어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이 조정하는 방식이나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임의로를 조정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의 정체성 위기가 오면 개인에게는 이 메이즈웨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이는 물질적인 위기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의 위기로까지 연결되므로 물질적 위기보다 더 큰 위협으로 사회 구성원에게는 다가오게 된다. 이에 사회는 다양한 종교적 재활성화 운동으로 반응하게 되고 일부 종교운동은 정치운동으로까지 확대된다.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19에서 20세기 수많은 식민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것은 물질적 위기보다 정체성 위기였다. 수천 년간 이어오던 전통은 서구 문명에 의해 미신으로 전락되고 존경받던 지도자들은 미신을 조장하는 사기꾼으로 전락되어 더 이상 전통사회의 신념체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 또한 돌이킬 수 없게 추락되었다. 일반 대중에게도 전통의 붕괴는 강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된다. 새로운 서양의 신념체계도 무너진 전통 신념체계와 같이 오랜 전통에서 온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신념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념체계만 부정되는 상황에서 일반 대중과 지도자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전통의 전유, 곧 재활성화였다. 재활성화는 시간, 공간, 인간에게 다 적용되었다. 시간의 경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천년왕국운동으로 나타나고 공간의 경우 새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지상천국운동이 되기도 한다. 인간적으로는 종교학설이 혼합되는 혼종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무저항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19에서 20세기의 종교운동은 재활성화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동학의 경우는 이 모든 유형이 종합되어 있다. 재활성화 이론은 1952년 인디언 부족의 하나인 세네카 부족 예언자 핸섬 레이크가 벌였던 19세기 초 이로코이족 사이에 나타난 롱하우스 운동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종교단체의 탄생과 발전을 평가하려는 이론에서 출발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오랜 종법적 질서를 세계의 전체로만 알고 있던 조선의 일본 서구와 일본의 자본주의적 물질 문화가 정체성 위기를 당시 조선 사회에 일으킨 것처럼 오랜 세월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온 인디언들에게
총칼로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서양 문화와 서양 사람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뉴욕이 위치한 미국 북동부의 대표적인 인디언 부족인 이로쿼이족에게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왔다. 이로쿼이족의 하나인 세네카 부족 지도자 계층의 한 사람이었던 핸섬 레이크 또한 미국의 식민정책의 정체성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던 인물이었다. 핸섬 레이크가 살던 시기는 미국 금광이 발견되어 골드러시가 진행되는 때로 이 골드러시가 생기면서 과거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을 하던 인디언의 지위는 한일합방 때 국가 자격을 상실했던 조선도 마찬가지로 보호국으로 전락된다. 김지아 사상연구에 있어 재활성화가 중요한 것은 재활성화가 다루는 민족 사상이 인류 보편 사상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어떤 보편적 사상도 특수한 민족의 사상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보편적 사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민족 사상의 재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화해와 상생의 사상으로 가는 출발점은 민족 사상의 재활성화에 있다. 정역 사상에서 제시된 재활성화가 바로 주역의 전통 재해석이었다. 김지아가 전통 재해석의 정역을 주목한 것은 근대화 시기 한중일 삼국은 중체서용과 같이 전통에 기반한 수많은 이론으로 서양 사상을 융합해보고자 하였지만 정역과 같이 근본적으로 재해석한 이론은 없었기 때문이다. 정역의 윤려 사상은 정진홍이 말한 바와 같이 전통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논리였다. 정역이 추구한 논리는 포태, 양생, 육대라는 동아시아 오행체계의 일관성이었다. 정역의 포태, 양생, 육대는 증산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지만 정역 사상에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정진홍이 말한 미토스, 로고스, 테오스로서의 종교사상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역적 해석은 한태동에 의해 보다 수리논리적으로 표현된 바 있다. 김지아는 이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형태이다. 먼저 한태동의 설명을 살펴보면 유불선은 서로 논리적으로 리미널리티로 연결된다. 유불선을 수리논리로 표현한 한태동의 연구는 유불선이 철학일 뿐 아니라 음양오행에 기반한 과학이론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불선과 기독교는 친구와 원수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 그 특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배워서 익히니 기쁘고 멀리서 친구가 또 찾아와서 기쁜 유교는 임금은 임금다 와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 와야 하므로 친구와 원수의 관계에서 친구는 친구고 원수는 원수다. 원수와 친구를 첩력과 같이 분리하여 추진하는 봄 유교에 대해 오랜 유교의 숙적이었던 도교는 도를 도라하면 도가 아니고 유는 무이고 무는 유이며 가장 약한 물이 가장 강하고 가장 추한 사람이 가장 미인이므로 원수는 친구요 친구는 원수라고 한다. 원수와 친구를 대칭으로 배치하는 폭발력 은잠성의 도교에 대해 오랜 유교 도교의 중재자인 불교는 친구도 원수도 없는 일체공을 주장한다. 물론 유불선의 삼각관계의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킨 기독교는 불교에 대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유불선을 모두 포함해버린다. 결국 김지아가 말하는 정역사상에 나타난 윤렬한 서로 다른 사상들의 엇박자와 조화가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김지아는 서로 반대되는 사상을 융합한 사례로 정지용의 시가 될 수 있다고 정지용 시인상 수상자리에서 소감으로 밝힌 바 있다. 이론적인 정역의 윤려 사상으로의 전개에 이론적 어려움을 느낀 김지아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흰그늘의 미학으로 볼 수 있다. 흰그늘의 미학이 시작된 것은 김일부에게 정역을 만들게 한 계기를 준 연담 이윤규의 영동천심월이라고 한다. 그늘이 천심월을 움직인다를 김지아는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로 해석한 것이다. 김지아가 말하는 그늘은 하이데거가 말한 주름과 유사하며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흰 그늘은 빛과 어둠이라는 음과 양의 모순이 통일되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이 가진 삶의 그늘과 신이 가진 빛의 밝음이 조화되는 것이기도 했다. 흰 그늘은 오랜 원한이 해소되는 것이기도 했고 붉은 악마의 엇박자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도 했다. 흰 그늘의 미학에서 김지아는 우주생명학으로까지 발전한다. 우주생명학은 김지아가 증산 사상을 해석하면서 증산이 보여준 수많은 기적과 이행을 해석하면서 소개된 바 있다. 김지아가 증산 사상을 우주생명학이라고 부른 것은 증산이 정역에서 개발된 이론을 실제로 역사와 삶에 적용하여 생명을 살리는 동학 본대의 취지를 살렸기 때문이다. 실제 증산은 그의 사상을 참동학이라고 부르고 이는 고남식에 의해 참동학 관점의 증산 사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김지아는 흰 그늘을 다양하게 설명했지만
증산사상을 우주생명학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증산사상을 16자로 해석한 대순사상에서 흰 그늘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잘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빛과 어둠이라는 음과 양의 모순이 통일로 나타나는 흰 그늘은 음양합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화해와 상생의 사상가로서 김지아가 흰 그늘의 미학으로 전통사상에 나타난 만물의 기본적 원리로서 음양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음양합덕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다음 인간이 가진 삶의 그늘과 신이 가진 빛의 밝음을 표현하는 흰 그늘은 신인조화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학에서 가톨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평등한 것은 좋으나 사제와 신도 간의 수직적 관계가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보다 더 불평등하여 서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지아가 흰 그늘로 신인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주문만 하면 모두가 사제가 될 수 있었던 동학과 같이 신과 인간이 각각 장점을 살린 신인조화였다. 세 번째로 오랜 원한이 해소된다는 흰 그늘의 의미는 해원상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생에까지 이르게 하는 해원상생이 김지아가 추구한 화해와 상생사상이라 표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붉은 악마의 엇박자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이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 될 수 있는 흰 그늘의 미학은 도통진경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해원이 되어 서로가 상생하면 이는 모든 곳에 서로 길이 연결되어 있는 도통진경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증산사상에서 이 네 가지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김지아의 흰 그늘이 주목되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 네 가지는 각각 유불선과 기독교에도 해당되고 홍용희 교수가 밝혔듯 김지아 시에 나타난 오행과도 연결된다. 김지아는 실제 많은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냈다. 김지아는 전통과 현대를 화해시키고 좌와 우를 상생시키고자 했다. 투쟁만이 있는 민주화 과정에서 민족미학까지 도출해낸 것이 김지아가 이룩한 대표적 화해와 상생일 것이다. 1987 영화에 나오듯이 6.29 당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사는 어떤 유물론과 유물론 미학이 아니고 김지아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민족미학들, 풍물굿, 이해주의 살풀이춤, 오윤의 그림, 김영동의 음악이었다. 좌우가 극한적으로 대립될 때도 양측과 모두 대화한 사람은 김지아였고 그는 그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 여운형, 조만식 그리고 그 이전의 최치원부터 시작하는 유불선, 삼합의 풍류정신이라고 한 바 있다. 동학사상에 비해 현실 타협적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던 증산사상이었지만 김지아는 당시 민주화 진영에서 금기사항에 가깝던 민족사상인 동학과 증산사상을 통해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냈다.